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8월 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섬진강이 범람하고 구리와 곡성 등 많은 주민들이 홍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번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었다는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런 홍수와 그런 피해를 기록한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1925년 일제강점기 한강의 범람으로 인해 일어난 을축 대홍수와 용산 일대에서 일어났던 민족차별의 이야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2012년 김종근이 한국사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일제하 경성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빈번하면서도 큰 피해를 입힌 것은 홍수이다라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식민지배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고 홍수 발생 전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이 논문의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나 이런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연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중심주의는 과학 기술로 재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인간 생태학은 자연재해와 인간사회의 관련성을 밝히며 자연재해의 결과에 있어서는 이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치 생태학은 사회 경제적 관계가 자연재해 발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자연재해의 문제에 사회 문제의 영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인데, 실제로도 서양에서는 어떤 전염병의 피해나 자연재해를 민족차별과 인종차별과 연결지어서 그 관련성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정치 생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 당시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식민 당국의 정책이 부적절했거나 아니면 부재했고, 그 결과 민족이나 계층 차이에 따라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자는 용산에서 일어난 홍수와 제방건설 문제를 소개합니다. 용산의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용산의 남쪽은 한강과 맞닿아 있고 한가운데로 한강의 지류인 이 만초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하천인 한강이 범람할 경우 홍수의 피해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양쪽의 언덕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산에 들어온 일본인 이민자들은 용산 거류민단 또는 신용산 제방기성회 같은 자치단체를 만들어 이런 대홍수에 대비했습니다. 1912년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1920년에 큰 홍수가 2번 일어났을 때도 일본인들은 이 식민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방 건설해달라고 요구했고, 식민정부는 이 용산 지역을 둘러싼 제방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식민정부는 이 제방을 건설하면서 한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던 그 아래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였습니다. 제방을 쌓아서 이 홍수로부터 보호하려는 지역에서 이 이촌동 지역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독부의 토목부와 그리고 경성부의 제방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정부는 어떤 어민들의 배 선착 문제나 그런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해결 약속을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공사비를 모으겠다고, 면세운동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식민정부에서 그러면 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주민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돈을 모아서 일본인 토목기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성부 그리고 경성부 부협의회 등 그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총독부에서 그 제방을 쌓기 전에 그 주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2가지 조건을 내밀면서 제방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은 이전에 세운 제방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한강 개수시에 주민들이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세운 제방처럼 쌓기 위해서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주민들이 그 돈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식민정부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근처에 임시 수용시설만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925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을축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이촌동 752호, 인구 3,550인 중 가옥 유실이 472호, 가옥 전파가 2호, 가옥 반파가 79호, 그리고 357호 1,814명은
총독부가 세운 임시건물에 거주했습니다. 총독부는 이 수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이촌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안쪽의 신용산 제방만 보수하고 이촌동은 폐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촌동의 다른 지역은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갔지만 이 침수 피해만 있었던 서부 이촌동에는 이미 주민들이 돌아와서 파손된 집을 복구하고 이촌동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독부는 이 전체 이촌동을 폐동할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이촌동 내에 있는 건축물의 재건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식민정부는 왜 이촌동을 폐동했을까요? 필자는 세 가지 사실을 들어 그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서부 이촌동에서 이 제방 건설 문제로 식민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또 전염병의 피해가 종종 일어나서 그런 질병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20년 홍수 이후에는 콜레라가 일어나고 1923년에는 이질이나 천연두에 걸린 주민들을 격리시켜야 했고 이곳에는 인신매매와 밀매음 사건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곳이 경성 주민들에게 주요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뱃놀이, 불꽃놀이, 경주대회, 야구대회, 빙상대회 등 이런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곳에 빈민촌이 있다는 것은 공중보건상 그리고 도시 미관상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동부 이촌동을 한강 남부에 있는 노량진으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서부 이촌동은 아직 이주 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0년 홍수가 발생하면서 경성부는 이촌동에 있던 나머지 인원들도 결국 도화동으로 이전시킵니다. 지금까지 이 한강의 홍수 피해에 대한 일제 식민정부의 대처와 그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는 정말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필자는 결론에서 위의 과정에 식민정부의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자연재해와 식민통치는 연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빌미로 그들이 의도하던 바를 현실화시키면서도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자연에 전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초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이전 정권의 어떤 정책을 문제 삼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판을 선동이나 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정치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자연재해가 정말 자연적인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루빨리 섬진강 근역의 피해가 복구되고 수재민들도 삶을 되찾기를 바라고 정치인들은 제발 분탕들 좀 그만 치고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